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인사관리 쪽의 기초 확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실전 문제, 그리고 이제 심화학습 문제 4단계가 있습니다만 3단계를 우리가 풀어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장이란 문제는 본인들이 직접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풀이를 따로 하나 만들 기회가 또 있으면 그때는 더 완벽하게 더 준비를 해서 문제풀이만 집중적으로 하는 단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카페에서는 일단 이론 중심으로 진행을 하며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갖다가 우리가 풀어나가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일일이 다 풀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갖다가 이론 쪽에 일단 정리를 먼저 끝내야 되며, 또 문제와 연관이 되어서 시험 보는 분들이 바로바로 시험을 봐야 될 수 있는 입장이 될 때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든 가벼운 문제를 풀어나가고 일단 객관식 위주, 객관식에서 기초 확인, 실전 문제, 심화학습의 문제 단계로 나눈다라는 걸 매기마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고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첫 번째 기초 확인 문제의 단원에 1번부터 28번을 다 풀 수는 없고 골라 랜덤별로 고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책에서 반드시 정답을 확인하며 문제를 꼭 본인이 풀어달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1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바로 시간의 직무 등급을 결정해 놓고 각 직무를 적절히 판정하여 바로 해당 등급에 맞추어 넣는 형을 뭐라 하느냐. 바로 여러분들 등급별이란 말이 나오며,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질적평가를 나타내는 내용 속에 직무의 등급을 정하여 바로 직무에 넣는 것, 분류법이라고 불러주죠. 분류법, 등급별이라고 우리가 불러주고, 여기는 바로 서열과 뭐가 되느냐, 분류라 그럴 땐 질적인 부위가 되고, 만약에 점수와 요소 비교는 양적이다 하는 이야기 했던 거 다시 한번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바로 분류법이란 4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죠. 다음 두 번째는 다음 중 상향적 커뮤니케이션. 상향은 반드시 방향이 어떻죠? 하부로부터 시작해서 상부로 올라가는 근위를 갖다 나타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하냐, 바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향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방향의 끝이 어디죠? 바로 우리가 화살의 방향이 어디죠? 할 때 바로 화살의 방향이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하부 쪽에 어떤 근위를 갖다가 상부에 올리는 것, 바로 근위를 얘기하는 이야기가 된다 하는 말이 되죠. 여러분들 생산관리 배울 때 ECR 제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문제가 있더라 이럴 때 상부에다 어디 됐냐, 근위를 하여 좋은 조건을 갖다가 일의 요소를 에라를 줄여주는 이야기, GD 운동에 바로 ECR 제도가 있었듯이 대표적인 거죠. 바로 여기도 우리가 본다 그러면 바로 상향식에 대한 바로 기법에 속하지 않는 것, 바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인 것, 이런데 여러분이 줄을 그어준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문제를 받았을 때 바로 상향식 개발 기법에 속하지 않는 것, 않는 것에 줄을 긋고 여러분은 우리가 객관식을 대비해야 되겠죠. 자, 인사상담이다, 제한제도다, 사기조사다, 고충처리제도다, 전부 다 하부의 어떤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하부의 고민을 상부에서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갈 때 상향적이다, 이런 제안을 얘기했죠. 그게 브레인스토밍은 바로 창의성 개발을 우리가 배울 때 이야기를 했죠. 바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창의성 개발에서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자유연상법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바로 주제를 알고, 브레인스토밍은 자유연상법에서 바로 주제를 알려주고, 그러니까 양을 많이 하는 것. 반면에 고등법은 뭐냐, 주제를 모르고 이럴 때는 오히려 양보다는 질적인 부위다. 그리고 옛날에 어디 조직행위를 배울 때 우리가 바로 창의성 개발 자유연상법 속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 브레인스토밍을 우리가 얘기를 했죠. 브레인스토밍은 주제를 알고란 말이 되어서 고등법에 뭐가 되냐, 주제를 모르고 하는 반대고, 주제를 알다 보니까 양을 많이 배출하게끔 하는 이런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돼서 5번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창의성 개발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부당 노동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럭아웃, 직장 폐쇄를 나타내죠. 이건 바로 쟁의, 바로 쟁의 행위에서 사용자 측의 쟁의,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쟁의 행위는 뭐가 되죠? 직장을 폐쇄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러는 5번이 정답이 되고, 바로 부당노동 행위와는 관계없는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으로 넘어가서 10번의 이야기에서 노동조합, 안정의 강도, 기업에 대한 노조의 통제력, 노조의 통제력입니다. 노조의 통제력이 가장 큰 것은 뭐가 됩니까? 클로즈샵이죠. 그 다음 중간이 유니온샵,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되느냐? 그럼 오픈샵이다. 이거는 바로 노동조합이 뭐가 되느냐? 그럼 파워를 얘기합니다. 노동조합의 파워는 뭐가 되죠? 클로즈샵, 유니온샵, 오픈샵.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이쪽을 바라본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죠? 경영자, CEO가 이 경우는 회사 측의 이야기를 얘기하겠죠. 회사는 오픈샵, 유니온샵, 클로즈샵. 여기는 노동조합의 파워를 얘기하기 때문에 바로 정답은 4번에 나오는 이야기 클로즈샵, 유니온샵, 오픈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갖다 조합, 회사 입장에서 파워를 얘기한다면 오픈샵, 유니온샵, 클로즈샵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넘어가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 속에서 다 풀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하나하나 이야기하죠. 여러분 스케일렌 플랜이다 그럴 때는 바로 보너스에 대한 플랜으로서 제안을 갖다가 결합한 거. 보너스 플랜에다가 제안을 갖다 결합하는 게 스케일렌 플랜이다. 그러니까 플랜이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제가 강의할 때마다 강조를 했지만 반드시 기억을 해두고 여기에 정답은 4번을 나타내는 보너스와 제안이라는 제도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게 스케일렌 플랜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중요한 이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15번에 가면 뭐가 되느냐 인사고가의 평가 시에 흔히 나타나는 고가성은 오류에 옳지 않는 거 하고 묻습니다. 후광효과. 예를 들어 만약에 하나를 보고 다른 것까지 후광효과라 그런 말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얼굴이 예쁘니까 마음이 곱겠지. 이건 뭐냐 후광효과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올레이를 준다 그러면 관대화가 됩니다. 그 다음 논리적 오류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최근 효과는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 초두 효과의 반대가 최근 효과가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초두 효과라는 말은 처음의 인상 첫인상이 모든 걸 좌우한다 그럴 때를 초두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반대가 뭐가 되죠? 최근 효과. 최근 효과가 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서열화 경영은 여기와 인사고가에 일어나는 오류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17번에 가서 근로자가 임금의 지급 없이 조합원은 노동조합비를 일괄 수거하는 걸 뭐라 그러냐 바로 체크오버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얘기는 체크는 뭐가 되죠? 하나하나 사인을 한다라는 게 체크를 얘기합니다. 뒤에 오버가 붙었는데 오버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3분의 2란 노동조합이 어디 되느냐가 바로 우리는 조합비를 구태여 사인을 받지 않아도 일괄 임금에서 떼가도 된다. 그런 걸 체크오버라는 얘기를 갖다 쓰죠. 바로 근로자 임금을 조합원의 조합비를 일괄 징수하는 제도를 갖다 체크오버 제도다. 체크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크한다 그러는 사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 뒤에 OFF는 뭐가 됐냐? 없이 사인 없이도 임금을 갖다가 얘들냐 월급을 줄 때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 걷어서 조합원에 넘겨줘도 된다 하는 이야기를 체크오버 제도라고 얘기하며 영어로 생각하면 쉽게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8번의 직무특성 이론. 이거 헤크먼 올데임이라는 학자가 말한 직무특성 이론은 이 일에 대한 뭐가 됩니까? 존재성. 이 일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특수성이 반드시 주어지고 자율성과 피드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때 피드백이 될 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는 자유롭게 이 일의 이직률을 낮추며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직무특성 이론이다 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한 특성으로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바로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첫째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 기능이 다양하게 어디 되느냐 적용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과합이 매우 중요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바로 정체성을 얘기하죠. 바로 기능이 정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하나로 이해되느냐 그러면 바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의존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과합의 의존성은 관계없습니다. 직무의 기능과는 소위 직무 특성에서 일에 대한 이야기 이런 다양한 기능이 묵혀져야 되며 과합이 매우 중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체가 돼야 된다. 정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했죠. 거기다 플러스 뭐가 되냐? 자율성과 피드백이 들어가면 우리는 바로 성과를 높이고 이직률을 갖다 낮춘다. 성과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춘다 그러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바로 2번의 과업의 의존성이라는 말은 일의 특성과 관계없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 수준의 결정에 기업의 내적 요소, 임금의 수준이라는 말은 얼마만큼 줄까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임금의 레벨이다. 총 종업은 뭐가 되냐? 임금을 종원수로 나누면 임금의 수준이 나온다. 그런데 임금의 수준의 결정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레벨을 갖다 얘기하는 게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최상의 월급은 뭐가 되죠? 기업의 지급 능력. 기업의 지급 능력에 의하여 최상의 하이 레벨을 결정해야 된다. 기업이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건 바로 최고의 월급을 갖다 얘기하는 탑의 수준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하위의 수준을 얘기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죠? 바로 이때는 생계비가 됩니다. 생계비를 갖다 의해야 되느냐 그러면 보장해줘야 된다. 아무리 월급을 적게 줘도 최소한 먹고 살 만큼 줘야 된다 하는 생계비 보장이 최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중앙은 뭐가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하나의 사회적 수준을 얘기하는 일종의 사회적 수준은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노동시장에 의하여 노동이 뭐가 되느냐 시장 속에서 의하는 타기업 다른 기업이 얼마를 주죠? 한마디로 업계에 뭐가 되느냐 그럼 평균치를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업계에서 주는 평균 업계의 평균이 어디에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노동시장의 중앙값을 갖다 결정하는 일반 바로 중앙선. 그래서 기업의 최고의 수준은 기업의 지급 능력에 의하여 최하의 지급 수준은 뭐가 되냐? 종업원의 생계비 보장.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적 수준을 얘기하는 게 노동시장이며 업계 평균 임금을 얘기한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우리가 배웠던 거 생각해 주시면 임금 수준에 대한 뭐가 되냐? 바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데 그에는 생계비 보장. 이건 바로 여러분들 노동자 입장을 얘기하며 그건 바로 하위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 기업의 규모나 기업의 전략이나 노동조합이나 뭐 이런 이야기는 전부 다 뭐가 되냐 하면 기업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으로 넘어가서 23번은 직장 내 교육과 직장 외 교육의 가장 중요한 뭐가 되느냐고 훈련을 구분할 때 바로 여러분들이 해당되지 않는 거는 그러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뭐냐 그러면 바로 직장 내 훈련 OJT와 직장 내 훈련을 구분할 때 직장 내 훈련에 해당되지 않는 거 하고 묻고 있습니다. 직장 내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직장 내 훈련에 해당되지 않는 거 하고 묻습니다. 직장 외에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면 OJT와 중요한 이야기는 누가 어디서 교육을 하죠 하는 이야기에 의하여 우리가 구분했던 게 바로 사내냐 사회냐. 사내 속에도 만약에 OJT냐 OJT는 바로 누가 교육을 하느냐. 그런데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직장 외의 교육은 OJT는 상사가 부하를 교육한다 이렇게 우리가 봤죠. 그러나 직장 외가 될 때는 전문기관 또는 뭐 비디오를 통하여 뭐 강의실 강의 영상과 비디오,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연수원 교육 다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직장 외의 교육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직무순환이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알지만 지난번에 조직행위를 갖다 우리가 배울 때 얘기를 했죠. 직무순환은 A란 직업을 갖다 좌우와 상하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럼 모든 영역을 갖다 다 두루 돌게끔 할 때 우리는 뭐를 하죠? 직무의 순환이다 이런 말을 썼죠. 직무의 순환이 됨으로 해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스페셜리즘도 되고 또 뭐가 되죠? 저널리즘 바로 여러분들 다양화와 충실화라는 두 가지를 다 충족해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리고 정답은 직무순환이 여기는 관계가 없다 하는 말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에 가면 다음에 조합 행위 노동쟁의 조정 중에 강제성을 띠는 것 물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알선, 조정, 중재, 긴급조정
이 네 가지가 보통 어디 되느냐 조정 방법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중재와 긴급 조정이 굉장히 강력한 강제성을 띠는데 바로 중요한 이야기는 법적 강제성을 띠는 것은 중재와 긴급 조정입니다. 중재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갖다 결정해주면 당사자가 자주적 해결하게끔 만드는 게 중재위원이 중재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긴급 조정은 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런 이야기. 누가 결정하죠? 바로 여러분 중재는 중재위원입니다. 그러나 긴급조정은 누가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하는 이야기를 꼭 생각해 주시며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A와 B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강제성을 띠고 있다 하는 이야기에서 바로 정답이 되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이나 능력이나 자격 바로 이 일에 대한 이야기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바로 결국은 뭐가 되느냐 그럼 직무에 대한 뭐가 되느냐 기술서라고 말할 수 있죠. 등 직무 수행의 인적 요인 그렇습니다. 바로 직무를 갖다 이끌어갈 때 인적 요인에 초점을 둔 걸 뭐라 그러죠? 직무 명세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항상 직무 명세서와 직무 기술서라는 이야기를 갖다 했죠. 직무명세서와 직무기술서다 그런 이야기. 직무명세서는 바로 사람을 갖다 철저히 우리가 분석해야 되고 기술은 뭐가 되냐 조합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뭐가 되냐 직무 분석이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직무명세서와 직무기술서를 갖다가 우리가 하는데 사람에 관한 이야기.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뭐냐 이 일은 어떤 사람이 와야 되죠? 하는 걸 갖다 우리가 묶어놓은 걸 직무 분석이라고 우리가 불러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확계평 보유방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인재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걔는 개발시켜주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보수를 주고 뭐 이렇게 우리가 쭉 나가는 확계평 보유방이라는 이야기를 생각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 다음에 직무 분석 결과에 해당되는 뭐가 되느냐 직무기술서에 포함된 내용은 그랬는데 직무의 요건이나 직무의 표시나 직무의 개요나 직무의 내용 이건 직무에 대한 뭐가 되느냐 기술서는 일입니다. 맞죠? 그러나 인적 요인은 직무 명세서가 돼야 되죠. 인적 요인은 직무 명세서다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얘기를 해준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기초 확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과서에 쌓여 있는 문제를 본듯이 풀어주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반드시 여러분이 구입해 주셔서 문제를 꼭 풀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문제풀이를 나중에 따로 할 때는 또 뭐 주관이나 객관에 대한 대비를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랜덤을 골라서 풀어줘야 되고 여러분은 다 풀어보셔야 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실전 문제 쪽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겁니다. 실전 문제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에 하나씩 정도만 골라가며 풀어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풀어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 바로 첫 페이지에 나오는 문제 속에서 2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죠. 다음 중 조건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뭐가 되냐 임금 형태. 바로 이 생활을 하는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계가 되고 살 수 있게끔 줘야 된다 그러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는 물가가 되겠죠. 바로 슬라이딩 스케일이다.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비례해서 월급을 주는 걸 갖다 우리는 슬라이딩 스케일이다. 그래가 생계비 수능임금제도다. 또는 물가연동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2번이 정답이 되고 해설은 그게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인간관계 기법을 갖다 나타낸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관계 관리 기법 5번이 되죠. 바로 감수성 훈련의 T그룹 훈련이다.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뭐 브레인 스토밍이다 하는 말이 나오고 소시오메트리다 그런 말이 나오고 사기조사 모랄 스데이란 말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인간관계 기법. 즉 인간관계는 노사관계를 포함해서 노노의 관계, 노사의 관계, 노사정 관계까지도 넓은 의미의 다 인간관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GD운동이라고 2번에 있습니다. GD운동은 바로 생산관리에서 품질관리를 갖다 잘하기 위하여 한 명 한 명 하는 것보다는 바로 GD는 제로 디펙트를 위하여 QC서클이란 말을 했죠. QC서클은 품질관리부다 그런 말을 써서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품질을 관리 잘했다 이래가 상을 주지 말고 아예 집단적으로
7, 8명씩 모아가 조를 짜자. 그런 걸 바로 여러분들 규시서클이라. 그래서 바로 동기부여를 하는 품질 향상 기법을 생각할 때 GD 운동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간관계와는 관계없는 이야기 GD 운동, 바로 생산관리에 뭐가 되죠? 동기를 부여한 바로 품질 관리를 갖다 우리가 얘기했던 이야기를 생각해 주면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로 가면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9번의 이야기, 바람직한 복리 후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고 나옵니다. 거기 보면 1번, 2번, 3번, 4번 다 의해 되느냐 그럼 부가적 근로 조건. 우리가 필연적으로 월급을 준다면은 바로 부가적으로 월급을 주는 제도를 갖다 우리는 바로 복리후생이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월급에 경제적 도움을 줘서 노동자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걸 갖다 우리는 바로 일반적으로 복리후생이라고 하는데, 그게 5번을 보면 노동의 질이나 양이나 능력에 따라 준다. 이건 바로 뭐가 되죠? 임금이죠. 임금이고 복리후생과는 관계가 없다. 그로 정답이 5번이 정답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1번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11번이 어떠냐 그런 문제가 되는데, 고가의 대상들을 합숙하면서, 여러분 바로 현대적 인사고가에 자주 나오는 HACM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내용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장교를 뽑기 위하여 면담을 그냥 1대1로 이렇게 하고 가볍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요한 장교를 뽑을 때는 반드시 관련되는 다면평가를 통하고 합숙훈련에 3박이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합숙훈련하며 이 되는 이야기란 바로 사람을 똑바로 평가를 해보겠다. 뭐 노래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야기도 나눠보고 게임도 치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인간에 대한 면목을 정확히 보고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걸 바로 인사평정센터법이다 그런 말이 나오며 HACM, 바로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연구를 했죠. 장교를 뽑는 방법. 그 이후에 영국 그리고 미국 이런 데서 계속해서 인사평정센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한국 같은 데도 바로 KBS나 MBC나 이런 주요 방송국에 아나운서를 뽑을 때는 인사평정센터법을 쓰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고 바로 정답은 5번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에 가게 되면 13번은 바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되는 건 뭐냐? 직장을 바꾼다, 전직이라고 하죠. 내가 예를 들어 A 회사에 있어서 다른 직종으로 바꾸겠다, B로 간다. 그럼 전직이 됩니다. 사표를 쓰는 걸 사직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 전직이나 사직은 바로 스스로 내가 이 회사를 떠나게 하고 내가 뭐냐 그러면 사표를 스스로 내는 걸 자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해고란 말이 뒤에 붙는 거, 예를 들어 임시해고, 영구해고, 이건 바로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바로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사람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해고를 취하는데, 일시해고를 할 수도 있고 영구해고 할 수 있죠. 영구해고는 잘못이 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제명시킨다, 회사를 영원히 떠나게 한다 그러는 거 영구해고가 되고, 정년퇴직은 나이가 차서 떠난다 그러는 걸 정년퇴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스스로 자발적 이직하는 것은 전직과 사직이란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다 하는 이야기로 답을 달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결의의 결과로, 그렇죠? 노동 결의를 갖다 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노동조합 운영에서 쟁의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쟁의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노동자의 법 테두리에서 기본적인 업무만 소극적으로 참여한다. 핵심은 소극적.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태만하다, 업무를 태만하게 이끌어간다 그럴 때 태업이란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일종의 사보타지란 말을 갖다 쓰죠. 바로 5번에 나온 태업, 태만하게 열심히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오전 오후에 일이 있다면 오후는 의해드나 오전은 펑크를 내고 오후에만 나가 일한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태만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바로 태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는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바로 사용자 측에 해당되는 건 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쟁의는,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본적 업무만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동 효율을 저하시켜 바로 사용자 측에 대항하는 것, 사용자 측에 대항하는 것, 바로 태업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로 정답은 5번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넘어가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다 풀 수가 없으니까 21번으로 넘어가죠. 여러분들은 문제를 반드시 다 풀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풀 수가 없고 이론 문제까지 나가기 때문에 이론편 위주로 하며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에 대비한 객관식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1을 봐주죠. 다음 중 인사고가에 나타날 수 있는 오류가 아닌 것 이랬습니다. 거의 뭐 상동적은 토매금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가끔 경상도 사람 어떻더라, 전라도 사람 어떻다 이렇게 토매로 묶는 걸 상동이다 그런 얘기가 되고, 현혹효과는 하나를 가지고 전부를 평가하는 것. 특히 남성들이 여성을 볼 때 외모가 잘생겼다 그러면 현혹하게 빠지게 되죠. 그럼 다른 것도 다 잘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고, 대입의 오류는 바로 자기와 비슷한 부위를 너무나 잘 지적하는 거, 바로 자기와 비슷한 걸 싫어하는 걸 갖다 대비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들었냐 그러면 유사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자기와 비슷한 걸 갖다 좋게 평가하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사 오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알파 오류, 이건 바로 여러분 생산관리의 품질에서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알파 오류는 불합격, 합격 이야기가 있다면 합격할 걸 불합격으로 밀었을 때 알파 오류라고 하죠. 이건 생산자가 불리하다. 반면에 그 반대가 뭐가 되죠? 불합격할 놈을 합격으로 시켰다. 이건 소비자가 불리한 거, 베타 오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알파 오류는 합격해야 할 놈을 갖다가 불합격시킨 거, 생산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영역을 갖다 우리는 알파의 오류라고 얘기한다. 그런 이야기, 생산관리의 품질관리를 우리가 얘기할 때 했던 이야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장을 넘겨서 26번에 가면 신입사원들의 정신적으로 업무적으로 행동의 모델이 되는 상사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 멘토식 교육 기억 나오죠.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볼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멘토라는 말은 바로 상사가 부하의 생활적인 면까지도 모범을 보여주며 리드를 해주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멘토식 교육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들을 넘겨서 우리가 8번으로 가면 승진의 대상을 비해 지위가 부족할 때 조직의 변화, 오가니제이션 체인지란 말을 갖다 써서 오시 승진이란 말이 나오죠. 바로 오가니제이션 체인지란 말을 써서 바로 조직의 변화를 피하여 자리를 만들어서 승진을 시켜주는 걸 오시 승진이라고 하더라 하는 말이 되고, 그 반대가 대용 승진이라고 했죠. 바로 월급만 높여주고 직무는 똑같이 하면 그냥 올릴 자리가 없으니까 지위만 높여주더라. 일은 똑같이 하게 하더라. 이걸 갖다 대용승진이라고 불러준다. 그래가 대용승진의 반대 개념이 오시. 오시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 승진이 정답이다. 그런 이야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번으로 넘어가서 다음 중 집단임금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거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만 플랜 붙었는데 우리 책에 보면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 히스토리에 있는 이야기, 책 속의 내용을 갖다 반드시 참고하며 플랜만은 전부 다 알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우리가 쭉 설명되어 있는 것 중에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을 갖다가 정리를 해주고, 슬라이딩 스케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바로 물가 연동제가 되겠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거기에 비례하여 예를 들어 사랑가마니가 뭐가 되느냐, 1,000원 할 때 10,000원을 받았다. 그럼 살 10가마를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사랑가마가 1,200원이 된다 그럴 때는 12,000원을 줘야만 똑같이 어디 됩니까? 실물을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런 거 슬라이딩 그러다 이거죠.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슬라이딩해서 월급을 줘라 하는 얘기가 슬라이딩 스케일이다. 딴 말로 말하면 물가 연동제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바로 이런 이야기를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또 넘어가서 34번에 직무 분석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 그러고 물었습니다. 뭐 다 직무 분석은 사람과 일, 일과 사람, 좀 더 냉정히 이야기하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직무명세서, 일에 대한 이야기는 직무기술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직무분석이다. 그리고 이 직무분석이 끝나야 확개평 보유방이라는 인사관리를 진행한다 하는 거 우리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죠. 여기서 직무분석의 목적과 거리가 먼 거 그러는데 재고관리,
여러분들 잘 알지만 재고관리라 그러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었죠. 재고관리에서 뭐 ABC 기법이라든가 또는 뭐 예를 들어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나는데 여기는 재고관리와 직무분석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답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장을 넘어가서 다음 장 내용 속에서 38번의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38번은 현대적 인사고과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 하고 묻습니다. 현대적 인사고과 방법과 볼 수 없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사실의 표지를 갖다 둬가지고 평가자가 피평가자에 대하여 예, 노, 아니요, 예스와 노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쭉 표시하며 나갔던 이야기 프로포스트법이다. 그런데 이건 바로 현대가 아니라 전통적 고대의 방법 속에 프로포스트법이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했던 거 바로 여러분들 그걸 갖다 우리는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행위기준이다, 인사평경센터법이다, 중요사건 서술법이다, 목표관리다 이건 다 현대적 기법이라면 프로포스트는 전통적 기법의 이야기요 예스와 노를 체크하며 바로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평가한 이후에 바로 올리는 거 이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형태를 갖다 얘기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성큼 넘어가서 42번에 가서 복리후생제도의 인간관계의 제도와 관계가 없는 것 제안을 갖다 받아준다. 고충을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처리해준다. 또 여러분 여러가지 카운슬링을 해준다. 사기조사를 한다. 이건 다 바로 복리후생을 위한 뭐가 되냐 인간관계의 제도다. 이런 건 유급휴가제 바로 이거는 바로 임금에 속하는 영역의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현대적 기법 속에 유급휴가제라는 말을 갖다가 많이 쓰는 거 이건 바로 인간관계 관리와는 관계없는 임금의 문제다 하는 이야기로 정답을 갖다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다 그러면 뭐가 되냐 44번에 가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 다음 중 종업원의 근로 의욕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제요인을 제거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끔 하는 종업원의 태도나 기업의 의식에 대한 조사를 뭐라 그러죠? 바로 중요한 모럴 스베이다. 그러니까 사기조사라고 우리가 불러주죠. 당신은 왜 열심히 합니까? 당신은 왜 열심히 하지 않죠? 이런 이야기에 대한 답을 갖다가 설문지를 통하여 우리가 조사하는 걸 갖다가 사기조사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모럴 스베이라는 말을 갖다가 들어봤죠. 이게 바로 정답은 1번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번으로 가서 노동조합의 기능 중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뭐냐 하는 말이 되는데 노동조합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경제적 기능입니다. 바로 월급, 페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월급을 정당히 받아야 되겠다는 경제적입니다. 그게 끝나면 두 번째는 사회적이라 그러죠. 사회적은 인격적 보장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바로 여러분 경제적, 바로 어디에 되느냐 사회적이 결합된 형태 이 내용이 바로 현대가 돼서 정반합이라는 이야기 제가 수업에 많이 얘기했는데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경제적, 두 번째는 사회적, 세 번째는 정치적 바로 뭐가 되냐 기능을 얘기하는데 정치는 절대 개입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고 47번의 정답은 1번인 경제적 기능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51번으로 성큼 넘어가죠. 다음 중 임금의 분류가 아닌 것 물었습니다. 임금의 분류, 바로 이건 바로 어떤 이야기라면 임금 분류 속에는 기준이냐 기준외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는데 직무를 기준으로 하느냐 연공이냐 일과 두 가지를 직무와 연공을 결합한 직능이냐 자격이냐 이게 바로 임금의 분류였죠. 그러나 능률급은 임금의 형태 바로 지급의 방법을 얘기해서 시간급이냐 능률급이냐 뭐 이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쓰는 거는 3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55번으로 넘어가서 다음 노사의 협력에 의하여 달성된 결과물을 부가가치 기준에 의하여 바로 얘기하는 성과급. 요 55번의 해설에 이제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다 해놨네요. 바로 여러분 플랜이라는 말이 나온 게 너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해설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스켈렌 플랜은 노무비 절약분, 그죠? 노무비 절약분. 그 다음에 링크 플랜은 뭐가 되냐? 이윤과 그 다음 자극에 대한 임금제. 그 다음에 럭크 플랜은 부가가치 기준, 프렌치 플랜은 모든 비용의 절감분을, 그 다음에 인프레시어 플랜은 뭐냐 실제 노동시간과 표준 노동시간의 차이의 50%를 노사 간에 분배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해설은
필히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 인사관리를 갖다 공부할 때 다 외워야 할 부위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지 외우지 않고 무조건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이해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플랜에 대한 이야기는 55페이지 해설을 통하여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를 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성큼 넘어가서 58번의 이야기를 보죠. 다음 중 인사고과의 과정에 오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물었습니다. 그게 다른 이야기는 다 여러분들 읽으면 알지만 3번에 유사는 자신과 유사한 사람을 나쁘게 평가한다. 이건 대비 오류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말을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대비 오류를 설명한 거 이야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번에 가면 뭐가 되느냐, 임금의 형태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물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 임금 형태죠. 계산과 지급의 방식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맞는데 3번에 보면 임금의 형태는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구체적 방식으로 적정성 원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가 되느냐, 임금의 계산과 지급 방식과는 관계없는 바로 일종의 뭐가 됩니까? 임금 형태라 그런 이야기는 훈금은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임금에 있어서 단순이냐 차별이냐 집단이냐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는 3번이 맞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답으로 달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한 50, 60 문제가 있는데 다 풀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한 장당 한 페이지에 하나씩만 골라 풀고 여러분 반드시 문제를 다 풀어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여러분들 구입하셔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매우 좋다 하는 이야기를 그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파트 3에 가서 뭐가 되느냐, 심화학습 문제를 보도록 하죠. 여기는 6문제가 있는데 여기도 시간이 되는 대로 한 3개 정도만 풀도록 하죠. 바로 여러분 1번 문제가 나옵니다. 1번은 여기는 바로 심화학습은 문장이 길게 된 이야기들. 이런 문제는 거의 대다수가 문제를 주는 서술 속에 답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건 뭐냐, 이렇게 되죠. 바로 이것은 현실과 유사한 상황을 프로그래밍해서 사용자가 미치는 다른 공간과 시간에 있는 것처럼 경험을 제공하는 거다. 사용자가 이를 체험하기 위하여 오클리스 리프트 또는 구글 키보드, 그 다음에 HMP 같은 기기를 갖다 활용한다. 이 시장의 주도를 위하여 최소 삼성 페이스북도 협력하기로 발표했다 하고 나와 있죠. 이건 뭐냐 이겁니다. 바로 가상현상. 여러분 잘 아는 VR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VR은 뭐가 되느냐, 그럼 그래픽을 통하여 현실이 아닌 환경을 갖다가 경험하게 해준다. 그래서 현실이 아닌 걸 갖다 마치 현실인 것처럼 흡사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가상현상이 현실이라고 하는 VR을 얘기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정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경영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지에서 만든 신조어로서 유리천정이다. 인사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리천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봅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그러면 여성에게 바로 어떠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여성의 어떤 지위가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바로 우리가 딱 보면 다 투명한 것 같지만 올라가다 보면 유리로 막혀져 있다. 여성이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로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육아의 문제라든가 가정이나 이런 거 되다 보니 대등한 입장으로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랜 관습에 의하여 여성은 아무래도 가정을 위하다 보니까 남자보다는 어떻습니까? 승진시키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가 바로 유리천정이라는 얘기가 되며 바로 여성들의 승진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갖다 우리는 유리천정이라는 말을 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번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죠. 다음에 설명한 이것이 뭐냐 이겁니다. 이것은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기업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기 위한 마련된 특별법이다. 최근 대기업 사업의 재편 시 그룹 계열 간의 주식을 교환하는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면제해주는 또는 이혼해주는 특례가 통과되었다. 그러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강화하지 않는 사업 재편에 있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이 되는데 여기는 바로 원샷법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합병 분할할 때 절차 규제를 간소화해준다. 그런 원샷. 한 번에 모든 걸 끝내게 해주겠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이제 하면은 기업의 발전에 뭐가 됩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가 원샷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거는 바로
합병 분할할 때 설치된 규제를 간소화시켜주는 법을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의해되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해되는 이야기는 바로 3번의 이야기가 나고 한 문제를 더 풀어도 되나요? 한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효율성은 생산성과 관련이 있다. 생산성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말한다. 효율성은 일을 제대로 해내느냐, 조직 내부에 중요시되는 운영의 반면에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 정도를 나타낸다. 효율성은 과정이죠. 효과는 그 결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물이 쭉 흘러가는 것처럼 가는 흐름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흐름은 뭐가 되죠? 프로의 개념이다 말이야. 이게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이면 그 결과, 이건 바로 흐름을 나타내는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과정. 그러면 그 결과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효과성이다. 그럼 과정은 어떠냐? 좋은 효과가 날 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효율이 좋다면 효과가 클 거다. 이런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효율은 과정을 얘기하고 효과는 결과를 얘기하는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답은 바로 1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바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그랬죠. 효과성은 자원의 사용 정도, 효율성은 목표의 달성 정도로 평가한다 그랬는데 효과는 결과, 효율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흘러가는 과정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설명하기 때문에 잘못 반대로 설명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마무리 지으며 인사관리에 대해 세 단계 이야기들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를 여러분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기초 확인 28개가 되니까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60개 되는 실전 문제 역시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심화학습 6개 속에 우리가 절반인 3개를 풀었는데 여러분이 문제는 꼭 본인들이 체크를 하며 문제를 많이 바라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1단계 우리 쪽에서는 이론을 역점을 두며 풀어나가고 있고 이론은 경영학을 더 이상 손대지 않아도 될 정도로 8장까지 분리시키며 진행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문제풀이는 여러분이 해야 되느냐 책 속에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며 책과 대비하며 해설까지 참고해주며 충실한 뭐가 되느냐 진행이 되기를 부탁드린다는 얘기를 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인사관리의 분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